윤석열 대통령이 내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아세안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서 인도네시아와 인도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서 수출 확대와 공급망 협력 등 경제 외교에 주력할 방침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G20 정상회의에 불참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기대했었던 한중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네, 한편 북한은 오는 9일 정권 수립 75주년을 앞두고 도발 강도를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내일 출국을 하게 되고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아세안과 관련해서 국제회의가 3개가 열립니다. 어떤 것들입니까? 예, 이번에 회의는 기본적으로 다자 무대 외교죠. 다자 무대 외교가 크게 2개 축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아세안 관련 회의와 G20이라고 하는데 아세안 관련이라고 해서 관련을 붙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패키지죠, 패키지. 그래서 3개 패키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국과 아세안 정상회의가 있고 그다음에 아세안과 3개 국가가 회의를 하는 아세안 플러스 3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이 포함되고요. 예. 그리고 이 세 아세안 플러스 3 플러스 다 5개국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본, 호주, 뭐 인도 등에서 이제 18개 국가가 이렇게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3개 패키지가 있고 이와 다자 무대 계기에 수많은 양자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외교 올림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순방에는 특히 이제 기업들도 동행을 하게 되는데 뭐 순방의 의미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이번에도 사실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이 있죠. 네. 그래서 40여 개 주요 CEO들이 참가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와 경제 외교를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외교는 기본적으로 이어가되 플러스해서 저는 한 5가지 정도로 이번 외교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 외교 자체가 보여줄 수 있는 외교 공식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제부터는 외교 공식을 응용한다. 이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이라면 뭐 어떤 걸 외교 말씀하시는 공식이라면 거죠? 기본적으로 작년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기여 외교, 가치 외교, 연대 외교를 공식을 만드는 과정에서 아세안 관련 회의체와 G20 회의체가 굉장히 주요한 플랫폼이 됐습니다. 이 공식을 촘촘하게 만드는데 조두보가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2년 차에 접어들어서 이 촘촘히 만들어진 외교 공식을 이제 응용하는 단계고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실행이라는 얘기를 반복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대표적으로 왜 이 회의체가 중요했냐 하면은 사실상 한일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지금 본격 가동되는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이 첫 번째 공식 회담을 한 곳이 바로 작년에 이 계기였습니다. 이 계기로 해서 또한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를 뛰어넘어서 인도태평양 지역 그 먼 곳에서 협력을 하겠다는 푸놈펜 공동성명을 만든 것도 이 자리였고요. 나아가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공식으로 발간하기 전에 어떤 것이다라고 스케치를 해준 것도 바로 아세안 이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하위 전략인 아세안 지역을 바탕으로 동남아 아시아 지역을 바탕으로 한 아세안 연대 구상 카시라고 하죠. 이것도 사실은 그 6개 지역으로 이제 그룹핑을 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지역 특화 전략으로 먼저 내놓은 곳이 아세안이기 때문에 결국 응용을 할 무대다 여기는 외교 공식을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한미일 안보 협력체가 공식화된 후에 첫 번째 다자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이 한국에 주목하는 어떤 그 인지도라든가 기대치가 높아진 상황, 즉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진 가운데 이루어지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수많은 양자 외교의 요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자리에서요? 예,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다자 계기의 양자 회담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고 세 번째는 이번에 G20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를 강조를 하는데 이게 한국의 외교 전략하고도 무관치 않고
접점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한국이 홍보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치 외교, 연대 외교 같은 경우는 예. 한국 혼자 국익을 지키겠다는 게 아니라 글로벌 도전 과제들을 연대를 통해서 다양하게 해결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네. 지구촌 개념을 다시 끌어낸 거거든요. 하나이라는 얘기는 하나의 가족, 하나의 지구라는 개념은 네. 거기하고 접점이 닿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분명히 홍보할 지점이 있다.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가 이제 목전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그렇죠. 지금 잠시 외교 올림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올림픽 무대에서 제대로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내야겠죠.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가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대북 외교가 될 수 있겠죠. 북핵 대응 외교 측면에서 지금 예. 북한이 굉장히 다양한 도발을 한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외교 무대이기 때문에 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양자 다자 계기에 대북 공조를 하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뭐 5가지 의미에 대해서 짚어주셨습니다. 이번 출국을 하고 아세안 그리고 아세안 플러스 3라고 하는 아세안에 더해서 한중일 3국이 또 함께하는 정상회의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한중일 3국이 함께하게 되는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진전해서 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까? 한일중이 같이 예, 이제 예. 합쳐지게 되면 일단은 아세안이라는 게 중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라는 개념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동아시아 공동 비전 대통령실에서도 강조하는 것처럼 동아시아 공동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겠고 동아시아에서 또 중요한 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핵심 지대이기 때문에 예. 그 지역이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 도전을 가장 크게 받는 대리전 지대로 지금 인식이 돼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이제 같이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번에 아세안 플러스 3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일중이 이제 포함되는 그런 계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한일중의 이제 의장국이자 예. 아세안 플러스 3의 조정국으로서 요걸 지렛대로 해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측면에서 책임과 역할이 좀 더 높아진 상태에서 성과가 필요한 어떤 외교 무대가 되었다 이렇게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인해서 이제 중일 간의 갈등이라고 해야 될까요? 관계가 이렇게 막 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말씀하신 3국의 정상회의가 과연 올해 안에 가능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그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실제 외교적인 측면에서 진행되는 것을 보면 네. 긍정적인 신호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난달 31일에 박진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이 80여 분간 전화 토의를 했잖아요. 그 예. 자리에서는 한일중 그 협의체가 조속 재가동됐으면 좋겠다라는 나름의 합의를 이루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오염수 그런 문제에는 한국에는 단체 관광객을 지금 허용한 상황이고 네. 일본에는 사실은 오염수 관련해서 수산물 같은 것을 이제 수입하지 않기로 한 것은 경제적 강압인데 이게 예. 외교 전략 측면에서는 냉온 외교 전략이지 단절의 외교 전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협상력을 높이고 의제가 만들어질 적에 어떤 의제를 꺼집어내서 토의를 할 것이고 그리고 의제에서 어떤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지에 대한 일종의 레버리지 상승의 여건 조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한다면 그 올해 지금 지금 9월이지만 1월부터 9월까지 쫙 놓고 보면 지금이 어떻게 보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한 신호가 가장 높은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에서 또 하는 일정이 이제 동아시아 정상회의 참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세안 플러스 3보다 조금 더 확장된 많은 좀 국가들이 참여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아세안 플러스 3 플러스 5개국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국도 포함되고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다 포함되기 때문에 이게 네. 무슨 의미가 있냐면 네. 신냉전의 국제 정치에서 굉장히 도전을 받거나 도전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플랫폼 안에. 예를 들면 지금 지정학적으로 보면 지정학적 일지대가 인도태평양 지정학, 거기에서 뭐 대리전 혹은 글로벌 어떤 규범에 대한 도전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두 번째 지대로 유라시아 지정학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그런 조대가 지정됐는데 거기에 관련된 중국, 러시아 뭐 이런 국가들이 다 러시아가 안 온다 할지라도 러시아를 대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한미일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미일이 국제 무대에서 하겠다라는 그 포효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역할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아세안 플러스 3 플러스 5개국인 EAS 동아시아 정상회의가 네. 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일정이 끝나게 되면 인도로 넘어가서 이제 G20 정상회의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지금 외신 보도에 따르면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불참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뭐 배경을 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 딱 정해진 건 없지만 사실 중국은 아세안 관련 회의에서는 총리를 보내고 예. 그다음에 G20에서는 주석이 참가하고 해서 이렇게 외교 분담을 해왔죠. 예. 2022년에도 아세안 정상회의에는 리커창 총리가 왔었고 네. 그다음에 G20에서는 시 주석이 직접 참가해서 그 자리에서 한중 정상회담 그다음에 그 미중 정상회담까지 다 있었어요. 네네. 그리고 이와 유사하게 의도를 하지 않았던 간에 미국도 사실은 외교 분담으로 끌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세안 회의에서는 부통령이 참가를 하고 네. G20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그걸 어느 정도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근데 중국이 참가 안 하겠다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약간 미국이 기대하는 기대치의 어떤 목표를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있는 즉 중국하고 완전한 단절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하는 디리스킹 기조가 없어진 게 아니다라는 목소리를 미국 입장에서 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측면에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시 주석이 참가 안 하는 것은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고 아. 인도에 던지는 메시지가 있다. 미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한미일 협력체와 같은 중국이 생각하기에는 대중국 견제로서 스스로 평가하는 그런 제도체를 만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시 주석이 참가하면 그것을 수용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약간 견제하는 포석이 분명히 있을 예.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창 총리를 보내는 것은 네. 미국하고 이제 소통할 의지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무드에서 참가 안 하는 것보다는 참가함으로써 건져 갈 수 있는 외교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인도에 던지는 메시지는 인도에서 이제 G20을 주최를 하니까요. 네. 저 인도에서 예, 주최를 하니까. 인도입니다. 델리. 예. 그러니까 그 인도라는 국가는 약간 지금 신냉전의 국제 정치에서 약간 독특한 방식으로 외교를 구사하고 있어요. 이것을 외교적 자율성이라고 인도는 얘기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인도는 쿼드의 4개국 중에 핵심 국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열띠게 달리고 있는 외교 플랫폼인 상하이 협력기구라든가 브릭스의 또 회원국이기도 해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은 전략적 자율성이 아니라 전략적 모호성 아니냐라고 해서 인도에 어느 정도 견제구도 날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거네요. 리창 총리에게 참가하게 함으로써 그렇다고 단절도 안 하겠다. 이런 외교 지략이 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몇몇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주석과 만나서 뭐 한중일 정상회의도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양한 이야기를 할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중국과의 관계를 우리 입장에선 한미를 강화하면서 또 생각하게 된단 말이죠.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대중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교수님의 좀 생각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번에 리창 총리가 참가하면서 예. 생기게 된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담론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는 부분이 지금 우려했던 게 한미일 협력체와 한일중 협력체는 상반되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없다라는 그게 우려가 있었는데 예. 리창 총리가 참가하고 분명히 한일중 정상회의에 협력할 의사를 보였기 때문에 이게 두 가지 플랫폼이 공존 가능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행 가능할 수 있다라는 시작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작점을 바탕으로 해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성사를 시키면 그 후속 조치로 한중 협력도 공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권 외교라는 것이 만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남이라는 계기를 바탕으로 해서 실무간 협력을 하고 그쵸. 그것을 촘촘하게 만들어서 정상회의 계기 아웃풋으로 성과로 예. 내놓는 거거든요. 그쵸. 그러려면 여건 조성이 필요한데 그 여건 조성이 한중 양자의 협력을 위해서는 한일중이 이제 협력 지렛대가 될 수 있고 한일중을 위해서는
이번에 아세안 관련 회의와 G20 회의가 또 여건 조성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이제 앞으로 2023년 후반기에 어떤 외교적인 중심지대가 한일중 정상회의 성사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지금이 이제 시작 단계로서 평가한다면 네. 말씀하신 대로 한중 협력 어떤 돌파구 마련에 좋은 모멘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순항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지금 며칠 이제 사이에 이렇게 기습 발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의 어떤 의도라던가 지금 배경을 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북한의 지금 일련의 도발은 우선은 한미 군사훈련이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쵸. 이번에 국가 총력전 개념도 적용을 했고 예. 기존의 선형적인 연합훈련을 넘어서서 인지전 개념, 예를 들어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거짓 정보를 어떻게 대처해서 올바른 판단할 수 있는가 그것도 연습을 했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에 대응하는 것까지 완전히 새로운 시나리오를 적용했기 때문에 북한 예. 입장에서는 이렇게 역대급 훈련에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고강도 견제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UFS 시작 때는 김정은이 해군 함정에 네. 참관 이게 미사일 발사하는 것을 참관한 것 그리고 훈련 중간에는 위성 발사체 도발한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실패하니까 좀 성공 가능성이 높은 단거리 탄도 미사일 예. 발사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고강도 한미 연합 훈련에 비해서는 견제 그 강도가 약하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략 순항 미사일을 이번에 이제 도발을 한 건데 이것처럼 사실은 한미 고강도 한미 연합 훈련 플러스 역대급 한미 그 동맹의 결속력을 견제하겠다는 그 포석이 하나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참 어떻게 뼈 아프다고도 볼 수 있는데 핵 금기, 뉴클리어 터부라고 하죠. 핵 금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단초다. 북한이 자꾸 전술핵 무기를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전군 지휘 훈련이라고 이제 사실은 처음으로 용어가 등장하면서 김정은이 거기를 지도하는 것으로 계속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핵무기가 중요한 어떤 그런 용인하는 어떤 거죠. 선택지를 허용했을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의 거래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런 거래 강도는 앞으로도 높을 개연성이 높고요. 신냉전 구도하에서는 중국하고도 이런 거래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SLBM 이제 전력화를 위해서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중국에 이제 G랑 토라고 하는 SLBM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협력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에 대해서 두둔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도 너무 가능성이 먼 시나리오는 아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예. 그럼 끝으로 이제 구구절을 앞두고 이제 북한이 어떤 움직임을 보일 것인가, 도발을 한다면 어떤 식의 도발을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구구절이 북한 입장에선 지금까지 여러 도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00점 만점이라고 따지면 북한 입장에서는 기존 도발에 비해서 BC급의 어떤 도발 목표 달성 측면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구절을 계기로 해서 고강도 도발을 분명히 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실패가 적은 무기를 아마 선택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화성 18형 같은 게 전략 도발이지만 성공을 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조금 무게감이 있는 도발이기 때문에 선택지에서 완전 배제했다라고는 보기 힘들어서 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 해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SLBM 즉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도발 이것도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와 동시에 사이버 도발은 상존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오늘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